관세로 한국을 혼내주겠다. 미국 정부의 이 한마디 뒤에 벌어진 일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새벽 5시 플로리다 코스트코 앞에 500명이 줄을 섰어요. 한국 마스크팩을 사려고 말이죠. 브루클린에서는 아주머니가 신라면 30개를 사며 울었습니다. 이제 못 먹을까봐 너무 무서워요. 관세가 25% 오를 거라고 발표된 그날 한국 제품 매출은 오히려 20배 급증했어요.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한국 제품이었죠. CNN 긴급 속보 한국 제품이 미국 가정에 감정적 닻이 되었다. 뉴욕타임즈 한국 제품은 이제 상품이 아닌 문화다. 하버드에서는 경제학을 넘어선 한국 브랜드 현상 긴급 세미나까지 열렸습니다. 한국을 혼내주려던 미국이 정작 눈물 흘린 진짜 이유,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저는 마이클 루이스입니다. 미국 H마트 본사에서 구매 전략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커피 향이 사무실을 가득 채우고 동료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켜던 그 순간이었죠. 갑자기 루시가 소리쳤습니다. 마이클, 긴급 뉴스 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녀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CNN 속보가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국산 제품 전 품목에 25% 고율 관세 부과 예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죠. 10년간 쌓아온 한국 상품 유통망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1시간 뒤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코넬리우스 스코필드 재무이사가 회의실 한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한국 따위는 대체 가능합니다. 유럽에도 좋은 브랜드들이 많아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마치 10년간 우리가 쌓아온 신뢰와 품질을 한 번에 지워버리려는 듯 했죠.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코넬리우스, 한국은 숫자로만 판단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품질과 신뢰성에서 한국 제품을 능가하는 대안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가 비웃었습니다. 마이켈, 당신은 너무 감정적이에요. 비즈니스에서 감정은 독이거든요. 한국은 우연히 뜬 나라일 뿐입니다. 일본처럼 오래된 신뢰성도 없고 독일처럼 확실한 기술력도 없어요. 그 순간 1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식품 공장을 방문했던 날이었죠. 당시 저는 품질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라면 포장지 라벨 하나가 삐뚤게 붙었다며 전체 로트를 폐기 처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수천 개의 완벽한 제품을 단지 하나의 작은 결함 때문에 버리고 있었던 거죠.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 다 버리시는 건가요? 그때 그 직원이 말했던 게 지금도 생생합니다. 고객이 받는 첫 인상이 바로 우리 회사의 얼굴이거든요. 완벽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어요. 그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이해했습니다. 이들에게 품질은 선택이 아니라 철학이었던 거죠. 완벽함을 향한 집착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회의실로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코넬리우스는 여전히 숫자가 가득한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가리키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진율을 보세요. 유럽 브랜드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숫자들 너머의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한국산 김치 단가표를 집어들었습니다. 1년 내내 같은 품질, 같은 맛을 유지하면서도 이런 가격을 제시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는 모를 거였습니다. 이 가격에 이 품질이라니.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정직으로 싸운 나라야. 회의가 끝나고 저는 홀로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자동차들의 불빛이 흐르듯 지나가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세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신뢰와 품질로 쌓아온 10년의 관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진짜 품질은 관세로 막을 수 없다는 것.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선택하는 이유는 가격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정말 전쟁이 시작될 거라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가치를 미국 소비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콘업니우스가 경영진 회의에서 돌아오자마자 전 직원을 소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 여러분, 좋은 소식입니다. 그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본사에서 공식 승인이 떨어졌어요. 한국 브랜드는 이제 버려도 되는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그는 마커로 한국이라는 글자에 큰 X표를 그었습니다. 대신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브랜드로 대체 추진합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10년간 함께 일해온 한국 파트너들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그들과 나눴던 신뢰와 약속들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이클, 코넬리우스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한국 브랜드들 이제 정리해야죠. 재고 처리 계획 세워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하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저는 곧장 물류팀으로 달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죠. 데이브 팀장에게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상품 긴급 선주문 들어갑니다. 지금 아니면 다 놓칩니다. 얼마나요? 데이브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평소 물량의 3배요. 아니, 5배로 하세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관세가 적용되기 전에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데이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이클 미쳤어요? 그 물량을 어떻게 처리할 건데요? 코넬리우스가 알면 제가 책임질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숫자를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직감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그때 루시가 후다닥 뛰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흥분으로 붉어져 있었죠. 마이클,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녀가 태블릿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틱톡 화면이 동시에 띄워져 있었습니다. 봐요. 관세 전에 더 산다. K제품 지키자 해시태그가 미친 듯이 올라오고 있어요. 루시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직 관세도 적용 안 됐는데 사람들이 벌써 반응하고 있다고요.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한 여대생이 올린 영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마이갓, 한국 라면 가격 올라간다는 거 진짜예요? 지금 당장 마트 가서 쟁여둬야겠어요. 그 영상 아래로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도요. 김치 없으면 못 살아요 유유. 불닭볶음면 진짜 올라가는 거예요? 헉, 한국 화장품도 포함인가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반응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사람들이 단순히 상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마치 소중한 걸 지키려는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물류센터로 내려가니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창고 기사들이 분주하게 한국 제품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톰 아저씨가 신라면 박스를 들고 가면서 말했습니다. 마이클, 한국 라면은 정말 잘 팔려요. 아무리 가격이 올라도 사람들이 찾을 거예요. 이건 확신해요.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히 위기 상황인데 오히려 희망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제리 기사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우리 딸도 한국 마스크팩 없으면 안 된다고 난리던데요. 진짜 효과가 좋나 봐요. 저는 창고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빨간 신라면 박스들, 초록색 김 포장지들, 알록달록한 한국 과자 상자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그냥 식품이 아니야.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란 이름이 붙은 문화의 정수야. 사무실로 올라오는 길에 엘리베이터에서 동료 직원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진짜 관세 때문에 한국 제품 못 먹게 되는 거야? 우리 집 애들 한국 과자 엄청 좋아하는데 김치찌개 맛있게 끓이려면 한국 김치가 최고인데 말이야.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비가 아니었어요. 생활의 일부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었죠. 사무실에 도착하니 코넬리우스가 저를 부르더군요. 마이클, 뭘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녀요? 그의 눈빛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시장 반응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반응이라. 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시적 해프닝일 뿐이에요. 일주일만 지나면 다들 잊어버릴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쇼핑하는 시대는 끝났다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가 틀렸다고요.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이건 감정적 쇼핑이 아니라 애정 표현이었거든요. 한국 제품에 대한, 한국 문화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 말입니다. 그날 밤 집에 가는 길에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다른 세상이 될 거라고.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사람들의 진짜 마음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관세 적용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마음 한구석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회사에 일찍 도착해서 H마트 앱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한국 제품 검색량이 평소의 15배로 급증해 있었거든요.
새벽 시간인데도 실시간 접속자가 평소 오후 시간대보다 많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상세 데이터를 뜯어봤습니다. 신라면, 불닭볶음면, 김치, 김, 고추장. 한국 대표 식품들이 검색 순위 상위 20위를 모두 차지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평소에는 잘 안 팔리던 한국 전통차나 조미료까지 검색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실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숫자는 정확했습니다. 루시가 흥분한 채로 달려왔습니다. 마이클, 완전 대박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틱톡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그녀가 보여준 화면을 보고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미리 사자김치 해시태그가 300만 건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K제품 보호하자는 500만 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영상들의 내용이었죠. 한 백인 여고생이 울면서 불닭볶음면을 먹는 영상이 있었어요. 이제 못 먹을까봐 너무 슬퍼서 울었어요. 이거 없으면 진짜 어떻게 살아요? 그 영상 조회수가 200만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댓글들을 보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어제 울었어요. 으유유 한국 라면이 제 힐링 푸드인데 김치 없는 세상 상상할 수 없어요. 한국 화장품까지 비싸진다고요? 이건 진짜 아니에요.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거든요. 이런 반응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단순히 제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마치 가족을 잃을 것처럼 슬퍼하고 있었거든요. 루시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여기 봐요. 이 영상은 어제 하루 만에 800만 뷰 나왔어요. 화면에는 한 흑인 대학생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진라면을 끓이면서 말하고 있었어요. 이거 진짜 제 소울푸드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스트레스 받으면 이거 먹고 위로받았거든요. 관세 때문에 비싸진다고 해서 어제 20개 사놨어요. 이거 없으면 대학 생활 못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코넬리우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뭘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어대나요? 그가 루시의 화면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 젊은 세대들이네요. 감정에 휩쓸리기 쉽죠. 코넬리우스, 이건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데이터를 보세요. 모든 연령대에서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일시적 해프닝이라고 했잖아요. 사흘만 지나면 다들 잊어버릴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열정을 유지할 만큼 한가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달리 생각했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의 눈빛을 보니까 이건 열정이 아니라 절실함이었거든요. 한국 제품이 그들에게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점심시간에 직원 식당에서도 비슷한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마케팅팀 제니퍼가 말했어요. 어젯밤에 딸이랑 같이 마트 갔는데 한국 과자 코너가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쌓여 있을 텐데. 회계팀 스티브가 맞장구 쳤습니다. 우리 동네 아시안 마트도 마찬가지예요. 김치 냉장고가 거의 비어 있고 라면 코너는 아예 품절 표시만 가득했어요. 저는 현장 영상들을 다시 봤습니다. 이건 반응이 아니라 운동이었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한국 제품을 지키려고 행동하고 있었던 거죠. 오후 4시쯤 더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마존에서 한국 식품 카테고리 전체가 품절 직전이라는 거였어요. 특히 김과 라면은 이미 완판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오후 풍경이었지만 어딘가에서는 지금도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찾아 헤매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의 간절함이 화면 너머로도 전해져 왔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근처 H마트에 들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두들 비슷한 것들을 사고 있었습니다. 카트마다 한국 제품들이 가득했죠. 계산대에서 들은 대화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한 아주머니가 점원에게 물었어요. 내일 새로 들어오는 김치 있나요? 우리 손자가 김치찌개 없으면 밥을 안 먹어서요. 점원이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내일까지는 새 물량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주문량이 너무 많아서.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다른 세상이 될 거라고. 그리고 코넬리우스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 말입니다. 관세가 발효된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거든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매출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화면을 본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전국 H마트 지점에서 한국 제품 매출이 새벽 6시부터 급증하기 시작해서 오전 9시. 현재 평소의 20배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20배요.
제 손이 마우스를 잡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품절 현황이었습니다. 신라면 전 지점 완판, 불닭볶음면 재고 3%, 김치 재고 5%. 화면에 빨간색 경고 표시가 가득했어요. 이런 상황은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때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이클. 루시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완전 미쳤어요. 진짜 난리 났다고요. 그녀의 얼굴은 흥분과 당황이 뒤섞여 있었어요. 뭐가 그렇게 난리야? 제가 물었지만 사실 저도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루시가 태블릿을 저에게 내밀었어요. 봐요. 이건 구매가 아니라 사재기예요. 화면에는 전국 H마트 지점들의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모든 지점에서 동일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침 7시부터요. 카트마다 한국 제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한 아주머니는 신라면을 30개나 담고 있었고 젊은 남자는 김치를 10통이나 사고 있었습니다. 저기 봐요. 루시가 화면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할아버지는 김을 50팩이나 사셨어요. 50팩이에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마치 전쟁이라도 날 것처럼 한국 제품들을 쓸어 담고 있었거든요. 그때 현장 매니저 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이클, 어떻게 해야 해요? 지금 브루클린 지점 상황이 완전 통제 불능이에요. 그의 목소리에 패닉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톰? 한국 라면 코너에 사람들이 몰려서 아예 진열대가 비어버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와서 언제 들어오냐고 물어보고 어떤 아줌마는 대신 주문해달라고 울면서 매달리기까지 했어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다른 지점 상황은 어때? 전부 똑같아요. LA, 시카고, 휴스턴. 어디든 한국 제품 코너만 텅 비어 있어요. 근데 이상한 게 사람들이 화내는 게 아니라 더 간절하게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코넬리우스가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굳어져 있었어요. 마이클, 이게 뭡니까? 보시다시피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 폭증입니다. 그가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딴 감성 장사는 오래 못 가요.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금세 다른 걸 찾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더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마존 식품 카테고리 실시간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한국 제품이 차지했다는 거였어요. 김, 신라면, 불닭볶음면, 비비고 만두, 초코파이 순이었습니다. 루시가 흥분해서 보여준 뉴스 화면을 보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플로리다 코스트코 앞 한국 마스크팩 사려는 500인 대기줄이라는 자막이 떠 있었거든요. 500명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그것도 새벽 5시부터 줄 서기 시작했대요. 루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웃긴 건 마스크팩도 이미 다 떨어져서 사람들이 헛걸음한 거예요. 오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영상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학생이 올린 영상에서는 학교 근처 아시안마트가 완전히 텅 빈 채로 나와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실화예요? 한국 제품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댓글들을 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우리 동네도 똑같아요, 유유. 어제까지만 해도 쌓여 있었는데 이제 정말 어디서 사야 하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재기가 아니라는 걸요. 사람들이 정말로 한국 제품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어 하고 있었던 거예요. 퇴근 시간이 되어서 집 근처 H마트에 들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국 제품들로 가득했을 진열대가 정말로 텅 비어 있었어요. 마치 폭풍이 지나간 것처럼 말이죠. 계산대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언제쯤 다시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글쎄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서요. 주문량이 너무 많아서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옆에 있던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우리 아이가 한국 과자 없으면 간식도 안 먹는다고 하는데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동도 느꼈어요. 이 모든 상황이 단순히 관세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진심으로 한국 제품을, 한국 문화를 아끼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확신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될 거라고 말입니다. 관세가 발효된 그날 아침 저는 사무실 화면을 보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국 H마트 지점에서 한국 제품 매출이 새벽 6시부터 평소의 20배를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20배요. 더 충격적인 건 품절 현황이었습니다. 신라면 전 지점 완판, 불닭볶음면 재고 3%, 김치 재고 5%.
화면이 온통 빨간 경고등으로 가득했어요. 루시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마이클, 진짜 난리 났어요. 이건 구매가 아니라 사재기예요. 그녀가 보여준 태블릿 화면에는 전국 지점들의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모든 지점에서 동일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침 7시부터요. 카트마다 한국 제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한 아주머니는 신라면을 30개나 담고 있었고 젊은 남자는 김치를 10통이나 사고 있었습니다. 저기 봐요. 루시가 화면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할아버지는 김을 50팩이나 사셨어요. 50팩이에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마치 전쟁이라도 날 것처럼 한국 제품들을 쓸어 담고 있었거든요. 그때 현장 매니저 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이클, 어떻게 해야 해요? 지금 브루클린 지점 상황이 완전 통제 불능이에요. 그의 목소리에 패닉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톰? 한국 라면 코너에 사람들이 몰려서 아예 진열대가 비어버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와서 언제 들어오냐고 물어보고 어떤 아줌마는 대신 주문해달라고 울면서 매달리기까지 했어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다른 지점 상황은 어때? 전부 똑같아요. LA, 시카고, 휴스턴. 어디든 한국 제품 코너만 텅 비어 있어요. 근데 이상한 게 사람들이 화내는 게 아니라 더 간절하게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코넬리우스가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굳어져 있었어요. 마이클, 이게 뭡니까? 보시다시피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 폭증입니다. 그가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딴 감성 장사는 오래 못 가요.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금세 다른 걸 찾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더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마존 식품 카테고리 실시간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한국 제품이 차지했다는 거였어요. 김, 신라면, 불닭볶음면, 비비고 만두, 초코파이 순이었습니다. 루시가 흥분해서 보여준 뉴스 화면을 보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플로리다 코스트코 앞 한국 마스크팩 사려는 500인 대기줄이라는 자막이 떠 있었거든요. 500명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그것도 새벽 5시부터 줄 서기 시작했대요. 루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웃긴 건 마스크팩도 이미 다 떨어져서 사람들이 헛걸음한 거예요. 오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영상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학생이 올린 영상에서는 학교 근처 아시안마트가 완전히 텅 빈 채로 나와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실화예요? 한국 제품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댓글들을 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우리 동네도 똑같아요, 유유. 어제까지만 해도 쌓여 있었는데 이제 정말 어디서 사야 하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재기가 아니라는 걸요. 사람들이 정말로 한국 제품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어 하고 있었던 거예요. 퇴근 시간이 되어서 집 근처 H마트에 들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국 제품들로 가득했을 진열대가 정말로 텅 비어 있었어요. 마치 폭풍이 지나간 것처럼 말이죠. 계산대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언제쯤 다시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글쎄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서요. 주문량이 너무 많아서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옆에 있던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우리 아이가 한국 과자 없으면 간식도 안 먹는다고 하는데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동도 느꼈어요. 이 모든 상황이 단순히 관세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진심으로 한국 제품을, 한국 문화를 아끼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확신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될 거라고 말입니다. 관세가 발효된 그날 아침 저는 사무실 화면을 보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국 H마트 지점에서 한국 제품 매출이 새벽 6시부터 평소의 20배를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20배요. 더 충격적인 건 품절 현황이었습니다. 신라면 전 지점 완판, 불닭볶음면 재고 3%, 김치 재고 5%, 화면이 온통 빨간 경고등으로 가득했어요. 루시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마이클, 진짜 난리 났어요. 이건 구매가 아니라 사재기예요. 그녀가 보여준 태블릿 화면에는 전국 지점들의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모든 지점에서 동일한 광경이었어요. 아침 7시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고 카트마다 한국 제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신라면을 30개, 젊은 남자는 김치를 10통,
할아버지는 김을 50팩이나 사고 있었어요. 현장 매니저 톰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마이클, 브루클린 지점이 완전 통제 불능이에요. 한국 라면 코너가 아예 텅 비어버렸는데 사람들이 계속 몰려와서 어떤 아줌마는 대신 주문해달라고 울면서 매달렸어요. 다른 지점은 전부 똑같아요. LA, 시카고, 휴스턴, 어디든 한국 제품 코너만 완전히 비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사람들이 화내는 게 아니라 더 간절하게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더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마존 식품 실시간 베스트셀러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한국 제품이었어요. 김, 신라면, 불닭볶음면, 비비고, 초코파이 순이었습니다. 루시가 뉴스 화면을 보여줬어요. 플로리다 코스트코 앞, 한국 마스크팩 사려는 500인 대기줄이라는 자막이 떠 있었거든요. 새벽 5시부터 줄을 서기 시작했다는데 결국 다 떨어져서 헛걸음만 했다고 했습니다. 코넬리우스가 제 뒤에 서서 화면을 보더니 말했어요. 이딴 감성 장사는 오래 못 가요.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금세 다른 걸 찾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후에 올라온 영상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한 대학생이 학교 근처 아시안 마트를 찍었는데 한국 제품 진열대가 완전히 텅 비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거 실화예요? 한국 제품이 하나도 없어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동네도 똑같아요 유유. 어제까지만 해도 쌓여 있었는데 이제 정말 어디서 사야 하죠? 퇴근길에 집 근처 H마트에 들렀습니다. 평소 한국 제품들로 가득했을 진열대가 정말로 텅 비어 있었어요. 마치 폭풍이 지나간 듯 했습니다. 계산대 직원에게 물었어요. 언제쯤 다시 들어올까요? 글쎄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서요. 주물량이 너무 많아서 언제 받을지 모르겠어요.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답답해요. 우리 아이가 한국 과자 없으면 간식도 안 먹는다는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재기가 아니라는 걸요. 사람들이 정말로 한국 제품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관세라는 벽 앞에서 오히려 더 간절해진 마음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데이터를 보며 확신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고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라는 걸 말입니다. 관세 발효 일주일째 코넬리우스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사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공식적인 사과나 설명 없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였죠. 저는 그 사표를 들고 서 있으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어요. 그가 한국의 진짜 가치를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게 아쉬웠거든요. 긴급 품절 대책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CEO인 제임스 킴이 직접 참석했어요. 그의 얼굴은 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펼쳤어요. 전국 237개 지점 중 한국 제품 재고를 보유한 곳이 단 13곳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완판 상태고요. 배송은 언제 가능한가요?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 본사들도 이런 주물량은 예상하지 못했대요. 생산 라인을 늘려도 최소 한 달은 걸릴 것 같습니다. 루시가 끼어들었어요. 더 중요한 건 유통 파트너사들의 반응이에요. 그녀가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코스트코, 월마트, 타겟까지 주요 유통업체들이 줄줄이 발표하고 있어요. 화면에는 놀라운 뉴스들이 가득했습니다. 코스트코 CEO가 공식 발표한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한국 브랜드만 신뢰합니다. 관세가 올라도 한국 제품 비중을 늘릴 계획입니다. 월마트도 마찬가지였어요. 고객들의 요구가 명확합니다. 한국 제품 전용 코너를 확대하겠습니다. 저는 놀라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이런 반응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관세로 비싸진 제품을 오히려 더 늘리겠다는 거였으니까요. 이유가 뭔가요?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루시가 대답했어요. 고객 만족도와 재구매율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해요. 한국 제품 구매 고객의 91%가 재구매 의향을 보인대요. 이건 업계 최고 수치예요. 그때 미디어 담당 팀장 사라가 들어왔어요. 긴급 뉴스 떴어요. 그녀가 보여준 스마트폰 화면에는 CNN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 제품이 미국 가정의 마음의 버팀목이 되다. 저는 그 헤드라인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감정의 닻이라는 표현이 정말 적절했거든요. 한국 제품이 단순한 상품을 넘어서 사람들 마음의 버팀목이 되고 있었던 거니까요. 뉴욕타임즈 기사는 더 놀라웠습니다. 한국 제품은 이제 미국 내에서 상품이 아닌 문화로 소비된다. 기사는 이어서 설명했어요. 미국인들이 한국 제품을 통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거래를 넘어선 문화적 교류의 양상을 보인다.
오후에는 더욱 감동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긴급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거였어요. 주제가 한국 브랜드 충성도 현상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였습니다. 경제학을 넘어선 한국 브랜드 충성도 현상이라 저는 그 제목을 읽으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학자들조차 이 현상을 경제 논리로만 설명할 수 없다고 인정한 거였거든요. 저녁 뉴스에서는 더 구체적인 분석이 나왔어요. 경제 전문가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세가 오르면 수요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한국 제품은 정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정도의 특이한 사례입니다. 그 순간 저는 10년 전 한국 공장에서 본 그 직원의 말이 떠올랐어요. 고객이 받는 첫 인상이 바로 우리 회사의 얼굴이거든요. 그때는 그냥 성실한 말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야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제품을 판 게 아니라 신뢰를 쌓아온 거였어요. 그 신뢰가 이제 관세라는 시련 앞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퇴근하면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케팅팀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보통은 가격이 오르면 고객들이 떠나잖아요. 그런데 한국 제품은 오히려 더 붙잡으려고 해요. 회계팀 스티브도 맞장구 쳤어요. 숫자로는 설명이 안 돼요. 완전히 새로운 소비 패턴이에요. 그날 밤 집에 가는 길에 확신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고. 한국이 단순한 수출국을 넘어서 문화 강국으로 인정받는 순간이 왔다고 말이에요. 관세 발효 10일째, 저는 직접 LA 코리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현장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로스앤젤레스의 풍경은 평온해 보였지만 코리아타운에 도착한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오전 9시인데도 한국 마트 앞에 긴 줄이 서 있었어요. 백인, 흑인, 히스패닉,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메모지가 들려 있었어요. 사고 싶은 한국 제품 목록이었죠. 박수미 여사의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50대 한인 여성으로 20년간 이곳에서 장사를 해온 분이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 요즘 어떠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가 땀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20년 장사하면서 이런 줄은 처음 봐요. 새벽 6시부터 문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감동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주로 오시나요? 그게 신기한 게 박 여사가 밖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세요. 백인 할아버지부터 히스패닉 아이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와요. 그것도 가족 단위로요. 정말로 그랬어요. 한 백인 가족이 아이 둘을 데리고 와서 김라면, 김치를 한 카트 가득 사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거 비싸져도 우리는 계속 먹을 거야. 맛있잖아. 오후에는 더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코리아타운 중앙에 있는 한국문화센터 앞에서 사람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생크 유 코리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 흑인 아주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당신도 한국 사람이에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요, 미국 사람이에요. 하지만 한국 제품을 유통하는 일을 해요. 그러자 그녀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한국 제품 덕분에 우리 가족이 건강해졌거든요. 특히 김치는 우리 아들 아토피가 다 나았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거래가 아니었어요. 진짜 도움과 치유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저녁에는 현지 뉴스팀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리포터가 물었어요. 한국 제품에 대한 이런 반응을 예상하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예상은 못했지만 이해는 됩니다. 한국은 품질로 승부하는 나라거든요. 사람들이 그 진정성을 느낀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 제품은 가격을 넘어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졌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10년간 쌓아온 신뢰의 결과입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코리아타운을 걸으면서 벽화들을 보았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양들과 현대적인 디자인이 어우러진 벽화들 앞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한 백인 중년 남성이 울먹이며 카메라에 대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제품은 제 마음을 지켜줘요. 힘들 때마다 김치찌개 한 그릇이면 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단순한 음식이겠어요? 그의 눈에는 진짜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저는 회사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상품을 넘은 감정, 관세를 넘은 믿음이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놀라운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관세 발효 후 한 달간 한국 제품 매출 340% 증가, 고객 재구매율 93%, 브랜드 선호도 역대 최고치.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제품 현상의 본질은 경제적 거래를 넘어선 문화적 교감입니다.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H마트 회장단 앞에서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제임스 킴을 비롯해 임원진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관세라는 장벽 앞에서 미국 소비자들이 보여준 반응은 단순한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투표했어요. 임원진들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코넬리우스는 틀렸습니다. 사람들은 감정으로 소비하지 않았어요. 경험으로 소비했습니다. 10년간 쌓인 경험이 신뢰가 되었고 그 신뢰가 관세라는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제임스가 물었어요.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국 제품 비중을 늘리고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상품 거래가 아니라 문화적 가교 역할이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모든 임원진이 제 전략에 전폭적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벅찼어요. 10년간 지켜온 신념이 드디어 인정받은 거였거든요. 그날 저녁 마지막 보고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 제품은 가격을 넘어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졌다. 이는 품질이 만든 기적이며 신뢰가 쌓아올린 성과다. 진짜 경쟁력은 숫자가 아닌 마음에서 시작된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한국 제품 코너가 예전보다 훨씬 커져 있었습니다. 점원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한국 제품이 최고예요.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요. 그때 한 어린 소녀가 엄마와 함께 들어와서 신라면을 집어들었어요. 엄마, 이거 우리 가족 라면이지? 엄마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 가족 라면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 라면이라니 이보다 더 완벽한 표현이 있을까요? 화면에 마지막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진짜 경쟁력은 신뢰에서 시작된다. 코리어.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